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주계열성까지 했죠? 주계열성까지 했고요. 주계열성 이제 이후 단계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주계열성 이후에는 이제 질량에 따라서 진화 경로가 달라지는데 일단 쓰겠습니다. 질량이 가로쳐 쓸까요?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가 좀 다른데요. 그럼 질량의 기준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질량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태양의 10배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10배. 학술적으로 하면 7배인데요. 어차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나올 때 뭐 9배냐 10배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어떤 비교군을 줬을 때 뭐 태양 질량의 뭐 1배, 뭐 태양 질량의 뭐 10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2배, 뭐 15배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매우 차이가 크게 나게 주기 때문에 일단은 질량이 비교적 작은 별, 큰 별로 나눴을 때 질량이 작은 별의 주계열성 이후 단계에서 일단은 거성, 적색 거성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거성 단계 그리고 백색 외성과 거성 이후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이어쓰기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질량이 큰 애는 초거성이라고 하는 단계로 진화를 하고요. 초거성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하고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요. 초신성 폭발 이후 또 질량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상대적으로 질량이 좀 작은 애는 중성자별. 그 다음에 질량이 뭐 태양 질량이 한 20배, 25배 이상이야. 그러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애가 되는데요. 중성자별하고 블랙홀은 우리가 딱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만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 그 다음 얘기할 주제는 여기를 좀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 설명해 봅시다. 뭘 얘기할 거냐? 주계열성 단계에서 정력학 평형이었어. 정력학 평형 상태였어. 근데 어떻게 주계열성 단계 다음에 거성 단계, 매우 이제 반지름이 큰 단계, 제가 정신이 없네. 다시 얘기해요. 주계열성 단계 이후에 어떻게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는 주계열성이 반지름이 매우 큰 거성 혹은 초거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할 거고요. 쓰겠습니다. 주계열 이후 단계를 조금 이제 묘사를 해본다면 일단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끝나냐? 수소 핵융합이 종료돼서 그래요. 수소 핵융합이 왜 종료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 수소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수소의 양이 많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소가 무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언젠간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수소가 고갈 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계열 이후에 어느 순간 수소가 고갈 나요. 그러면 수소가 고갈 나게 되면 수소 핵융합이 당연하게도 종료가 될 겁니다. 수소 핵융합이 종료가 돼요. 그렇지? 수소 핵융합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팽창하는 힘이 사라져요. 팽창하는 힘이 소멸됩니다. 기체압이 소멸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그 이후에 갑자기 중력 수축하는 거죠. 중력 수축하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지시나요? 수소가 고갈났어요. 수소가 고갈나니까 팽창하는 힘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자, 팽창하는 힘이 사라졌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오해하게 했었다. 중력 수축하게 될 때 중심부가 중력 수축하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팽창하는 힘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중심부가 일단은 중력 수축하게 되고요.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핵융합, 헬륨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헬륨 핵융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가 화학과에서 배운 과정이고요. 더 세분화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 사이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 중심부가 중력 수축해요. 중심부가 중력 수축하다 보면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다 보면 중심부가 중력 수축하게 되고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주변부 온도도 상승해요. 자, 뭔 소리냐? 중심부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럼 얘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주변으로도 열을 전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의 온도도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주변부에는 원래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부에서도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 껍질 연소라고 부릅니다. 수소 껍질 연소. 혹은 옛날 말로 저 같은 이제 아저씨들이 배웠던 말로는 수소각 껍질 각자 써서 수소각 연소라고 또 부릅니다. 그냥 말하면 이게 뭔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별이 있어요. 별이 있어. 그다음에 별이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지점을 하얀 빗금으로 표현하면요. 일단 주계열성 단계. 주계열 단계에서는 그냥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심부가 이게 수축해. 그래서 수소 껍질 연소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부에서 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부의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됐습니까? 이래서. 그리고 이게 끝나면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되면 요거에 의한 기체압에 의해서 팽창합니다. 이것에 의한 기체압에 의해서 주변부가 팽창하게 되고 주계열성의 크기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오해하실 수 있게 좀 썼는데 이 과정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애매한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그렇지?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부가 팽창하고 그리고 중심부는 동시다발적으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성 단계가 된다면 거성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는 지점을 노란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그리고 그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 그러니까 이런 상태.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건 아니야. 그냥 동그라미를 그냥 그렸을 뿐이에요. 영역만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거성이 되면 그래서 거성이 되면 크게 세 개의 층인 거다. 왜? 연소에 의한 세 개의 층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은 수소, 안쪽에 헬륨, 가장 안쪽에 탄소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럼 거성 단계에서도 언젠간 헬륨 핵융합, 그러니까 거성 단계에서는 이제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을 하고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언젠간 헬륨 핵융합이 종료되겠네요. 헬륨이 고갈나면서 그러면 다시 중심부가 수축을 하는데 문제는 질량이 작다 보니까 그 헬륨 핵융합이 종료되고 중심부가 수축한다고 해서
다음 단계 헬륨 핵융합 다음 탄소 핵융합을 할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중심부는 쪼그라들어서 백색개성이 되고 중심부는 백색개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그냥 분리가 됐으니까 주변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르르 흩어지면서 행성상 성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에 행성상 성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백색의 성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우주 공간으로 이제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여러 원소들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초고성 별거 없어. 초고성 질량이 크니까 여기다 할게요. 초고성은 질량이 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이 종료됐어. 헬륨 핵융합. 헬륨 핵융합 종료됐어. 수축해가지고 계속 반복되죠. 수축해서 그 다음 핵융합 탄소 핵융합. 탄소 핵융합 종료됐어. 쭈루루루 계속 반복해요. 어디까지 반복해요? 철핵까지. 철핵이 자리 잡는 순간까지 반복해요. 그래서 수소, 헬륨, 탄소 쭈루루 계속 반복되고 가운데 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초고성은 이렇게 된 겁니다. 초고성의 내부에서는 철까지 생성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어느 순간 얘도 마찬가지. 중심부가 철로 가득 차겠죠? 그럼 똑같이 또 수축을 할 건데 문제는 지워버렸네. 핵융합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철이 가장 안 지웠죠?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잖아요. 그래서 철로 가득 차서 수축을 하고 계속 온도는 높아지지만 철은 다른 원소들과 다르게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가장 안정한 원소니까 계속 수축하고 철은 핵융합을 안 하고 계속 수축하고 엄청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다가 어느 순간 크게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라고 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때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져서 방출이 됩니다.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져서 방출이 되고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핵융합은 아니에요. 이건 핵합성이라고 불러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말 그냥 단어 하나 바꾼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반응이고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지구원에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억지로 만들어져서 방출이 된다. 아니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라고 해놓고 억지로도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렇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별이 포함된 이제 그 단위 중에 은하가 있잖아요. 은하는 별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개 정도, 우리 은하 한 2000억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은하만큼 빛나요. 그 별이 속한 은하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지. 별 2000억 개를 합한 것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온도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심부는 쪼그라들어서 이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고 주변부는 폭발하면서 우주공간으로 방출.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내용 가시죠. 자, 별의 진화 과정을 전 주계열성 다 했어요. 그렇죠? 주계열성 이후 단계, 초고성, 중성자별, 블랙홀 전부 다 제가 그래프나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했습니다. 문제를 몇 개만 좀 볼게요. 문제 좀 보고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일단은 아까 했던 거긴 한데 52쪽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52쪽에 3번. 52쪽에 3번. 이거 싹 지워주면 되죠? 지울게요.
어떻게 보는 거냐 라고 했을 때 A랑 B를 보고 얘네들이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별들과 좀 흡사한 면이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기준으로 삼는 별들이 뭐야? 우리 저번 시간에 정했어요. 다시 쓸게요. 기준은 보통 일단 태양을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태양의 다른 물리량은 다 제끼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쓰자면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켈빈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 B는 거의 태양과 같구나. 됐습니까? B는 거의 태양과 같아요. 태양과 표면 온도, 태양과 비교했을 때 표면 온도가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크다라는 것은 광도가 작기 때문에 아, B는 주계열성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B는 주계열성이니까요. HR도에서 얘가 이 그래프가 HR도라는 것도 대충 찾을 수 있으실 거고 쫙 선을 그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별들은 주계열성이야 라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선을 어떤 기울기로 그려야 되나요? 이런 거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런 것들 감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올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선이 주계열성이고 이구나. 자, 두 번째 기준이 되는 별 누구였냐면 A0형의 분광형이 A0인 애가 기준이었고요. 얘는 10,000켈빈이었죠. 절대 등급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A0는 그냥 A0 분광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물리량들은 안 썼고 요 정도만 써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1번 광도는 A가 B의 100배다. A는 B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 작아요. 광도 100배인 거죠. 되셨죠? 밝기 100배 차이. 2번 별의 반지름은 A가 B의 2.5배다. 자, 그럼 우리는 광도 L은 반지름 제곱 T 4제곱의 비례 그거에 따라서 R 제곱은 T 제곱 R이죠? R은 T 제곱분의 루트 L의 비례 됐지? 반지름 A가 B의 2.5배다. 그러면 이제 넣는 거야.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2배 크고요. 광도는 100배 커요. 그래서 2제곱분의 루트 100. 되셨죠? 그렇죠? 루트 100. 그래서 얘는 얼마야? 2.5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야 라고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람다 맥스는 어떻게 구해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다. 그럼 우리는 이미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가 A의 2분의 1이니까 최대 에너지 세기를 갖는 파장은 B가 A의 2분의 1이 아니라 2배가 돼야 되겠죠. 3번은 X입니다. 4번 별 A의 분광형은 A0다. A0 10,000켈빈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5번 별 A는 백색외성은 아닌 거예요. 백색이지만 백색의 주계열성인 거지 백색외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저도 해설에도 그렇게 쓰긴 했지만 비주계열성인 거 찾고 대략적으로 선 그어서 A, B 둘 다 주계열성이야 라고 해설했지만 더 정확한 해설은 더 좋은 해설은 뭐냐면 봐봐 B가 일단은 주계열성이라는 건 확실해. 태양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A는 태양보다 B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도 커요. A가 만약에 백색외성이라면 표면 온도는 높을지언정 광도는 작아야 되겠죠. 왼쪽 좌측 하단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사실 해설하는 게 더 적절한 해설인데 그냥 주계열성이니까 어차피 A는 주계열성이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다. 6번 두 별의 겉보기 등급이 같다면 자 이거 뭐 저번에 했던 거 계속 나오네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였습니다.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요. 두 별의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는 건 A가 B보다 광도가 100배 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밝기로 보인다는 건 A가 B보다 10배 멀다라는 뜻이겠죠? 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6번은 맞는 거야. 7번 별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광도잖아요. 그죠? 그럼 A가 B의 100배다. 1번하고 사실 똑같은 질문이고요. 표현만 다른 거고. 8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그냥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써놓은 거고. A와 B의 광도 계급, A와 B는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광도 계급도 5다.
10번은 사실 이 문제랑은 관련 없는데요. 위에 그림은 좀 죄송해요. 제가 문제 만들 때 문제수를 좀 채우려고 분광형이 O형과 B형인 별은 헬륨 이온과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그냥 제가 문제수를 좀 불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HR도를 하나 더 보지 말고요. 뒤에 내용 나갑시다. 뒤에 내용 먼저 나갑시다. 쭉 갑시다. 쉴 수 없이 48쪽에 걸려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이렇게. 봅시다. 별의 에너지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계열성부터 그냥 시작할 겁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별의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얘기 수소핵융합. 반응이란 말 굳이 안 쓸게요. 수소핵융합이에요. 그럼 이 수소핵융합을 이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고요. 델타 M이라고 쓰면 델타는 변화량 M 질량인 건 아니까 질량 변화량이지만 이걸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질량이 변한 만큼 질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줄어요는 묻지 마. 그냥 그런 거예요. 핵융합비라는 반응 자체가 질량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고 이때 질량이 조금 줄어요. 그때 질량이 줄어든 것에 비례하게 질량 결손된 질량의 양과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기체 속력이죠? 그만큼이 에너지로 생성된다 라는 식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구가 원해서 이걸 계산하진 않아요. 이 에너지가 얼마냐 그런 걸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양을 계산하진 않으니까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 뭐라는 거야? 질량 결손된 만큼에 비례하게 에너지가 생성될 거야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 거야.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수소핵융합 반응은 사실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PP 반응이라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밑에 씁시다.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핵융합 반응 두 종류로 나뉘어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PP 반응할 때 P는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예요.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 하면 양성자 반응이야. 됐고 CNO 순환 반응할 때 CNO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CNO 탄소 질소 산소가 순환하는 반응이에요. 자, 이거 할 때 설명할 때 그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어디를 피시면 좋냐면 저거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합시다. 59페이지에 10번 가나 그림을 좀 같이 봅시다. 그냥 보세요. 제가 그릴 거예요. 어차피 그릴 건데 이 그림들을 그릴 거고요. 자, 일단 가볼게요. PP 반응부터. PP 반응은 뭐냐? 일단은 시작은 양성자들이 합쳐지는 걸로 시작해요. 양성자 두 마리가 충돌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수소가 돼요. 얘도 여기서 궁금해하지만 그러니까 뭘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냐면 양성자 두 마리가 붙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중성자가 된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지구화에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막 중성미자 그 다음에 양전자 이런 거 나오는데 중성미자는 둘째 치더라도 양전자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양전자가 뭐야? 전하가 플러스인 전자야. 뭔가 말이 이상하지? 근데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이 과정은 다른 반대편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중수소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 중수소가 다시 충돌을 할 겁니다. 중수소 원자핵 두 개가 충돌할 건데 이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양성자가 하나씩 더 투입이 돼요.
그러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랬을까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양성자 두 개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이제 지저분해졌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반응에 참여하는 양성자들을 이제 이렇게 체크하면 얘네들 그리고 튀어나오는 애들 얘네들 됐어? 자 그럼 반응식을 써볼게요. 반응식은 어떻게 쓰냐? 양성자 몇 개 들어갔어? 6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가 튀어나와? 헬륨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또 뭐도 튀어나와요? 양성자가 다시 2개 튀어나와요.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주입식 교육을 당한 이상 이걸 견딜 수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변형시키면 어떻게 써주는 거야? 4H가 HE 플러스 델타 M이 되는 거예요. 왼쪽하고 식이 똑같죠? 그치? 왼쪽하고 식이 똑같습니다. 이게 PP 반응이에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뭡니까? 요걸 챙기셔야 돼요. PP 반응에 관여하는 양성자의 개수. 관여하는 양성자 혹은 이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지? 양성자랑 수소 원자핵이 같은 거라는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야? 6개야라고 답하셔야 돼요. 4개가 아니에요. 6개. 관여하는 양성자는 6개. 많이 물어봅니다. 식에는 4인데 왜 4가 됐는지 설명했잖아. 그치? 왜 4가 됐는지 설명했으니까 관여하는 양성자 수가 6개라는 거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CNO 순환 반응은 뭐냐? 사실은 이 CNO 순환 반응은 그냥 사실 그림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항상 그림을 안 그리면 학생들이 좀 잘 납득을 안 하셔서 저도 그냥 보고 그릴게요. 이 그림을 외울 필요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C 질량수 10일짜리 탄소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단 제가 그냥 그릴게요. 그 다음에 질량수 13짜리 질소가 되었다가 맨날 그려도 안 외우죠. 외울 필요가 없어서요. 그 다음에 질량수 13짜리 그치? 13짜리 탄소가 되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질량수 14짜리 질소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질량수 15짜리 산소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질량수 15짜리 산소가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양성자가 들어가는 위치들을 그냥 사실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의미가 없는 직거리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양성자 투입 그 다음에 여기서 양성자 투입되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나와요. 자, 그림을 좀 지저분하게 그렸는데요. 여러분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들어간 양성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들어간 거 맞아요? 이 고리 속으로 들어간 수소 양성자 4개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못 튀어나와. 헬륨 튀어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질량이 어떻게 됐겠어요? 줄어들었겠죠. 반응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아니 여기 그럼 가운데 탄소, 질소나 이런 산소들은 이거 도대체 뭐야? CNO는 단순히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 역할이죠. 촉매가 뭡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애예요? 안 하는 애예요? 안 하는 애.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물론 뭐 정촉매니, 부촉매니 이런 걸 빼고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남의 반응을 돕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CNO는 잘 봐 이런 거야. 기준을 어디로 삼냐에 따라 다르니까 똑같아. 나 질량수 12C가 좋아. 네, 얘부터 시작해. 양성자 들어가서 냈다가 들어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난 얘가 좋은데? 얘부터 시작해. 13짜리 양성자 들어가서 뚜루루루 헬륨 나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차피 CNO들은 안에 있는 여기 요 반응식 고리 내에 있는 CNO 탄소, 질소, 산소는
단지 촉매 역할을 하면서 그냥 순환만 할 뿐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그림 안 외워도 됩니다. 저도 안 외우고 내 자기 변호가 아니라 안 외워도 돼. 필요 없어도. 그래도 그냥 한번 그랬어요. PP반의 CNO 순환 반응 이렇게 두 가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이해는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할 건 뭐냐? 끝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에너지 생성량. 에너지 생성량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생성량은 오른쪽 그 다 그래프 얘기하는 거고요. 다 그래프에서 에너지 생성량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축은 어떤 중심부의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에너지예요. 만드는 에너지. 만드는 에너지. 그래서 노랑하고 하얀색으로 표현하면은 그래프가 두 종류예요. 요렇게 온도에 따라 에너지 생성되는 양 변화, 요렇게 변화하는 거. 그래프가 기계인데요. 하얀색이 PP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CNO 순환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이 그래프에 대한 그냥 정확한, 그러니까 일단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건 둘 다 PP 반응이든 CNO 순환 반응이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생성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핵융합을 더 빨리빨리 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울기는 CNO 순환이 더 가파르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만나는 요 교점이 있잖아요. 다시 어떤 특정 지점은 PP 반응으로 만드는 에너지의 생성량이 CNO 순환에 대한 에너지 생성량보다 더 큰 지점이 있고 CNO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하는 지점이 있고 두 지점이 있는데 하여간 그 교점은 도대체 어디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인 지점이 그 두 녀석들의 교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기준으로 삼는 태양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면 태양은 여기입니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600만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하는 거야. 태양은 뭐가 우세해? PP가 우세해. 됐어?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에서는 PP가 우세하다. 우세하다라는 표현은 PP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의 양이 CNO 순환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1800만 켈빈보다 높아. 그러면 CNO 순환이 더 우세하다. 우세하다라는 말에 CNO 순환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의 생성량이 PP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의 생성량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또 뭐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 질량이 작다는 건 중심부 온도도 작다라는 거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은 PP가 우세하네? 맞아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CNO가 우세한에도 맞는 참인 문장이에요. 네. 진짜 여기 갭이 있잖아요. 라는 거는 지금 원에서 묻질 않아요. 이해됐어? 그냥 문제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질량은 크지만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는 작은 요 언저리는 문제에서 아예 안 돼요. 교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답하면 돼. 태양은 PP가 우세. 태양은 PP가 우세. 그리고 그 얘기는 즉 태양 질량 이하인 별들의 PP 우세.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뭐가 우세? CNO가 우세. 그냥 이렇게 답하면 돼. 됐습니까? 이 갭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별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의 생성량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마지막 내용 갑시다. 마지막은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내부 구조는 뭐 얘기할 거냐? 말 그대로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를 얘기할 건데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저거예요. 열의 전달 방식. 열의 전달 방식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 들어보셨을 거고. 그 중에 근데 전도는
고체인 물질에서 열이 주로 전달되는 방식이니까 별이 고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별이 상태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그냥 고등 과정에서는 기체라고 하지만 플라즈마 상태, 기체보다 온도가 더 높은 플라즈마 상태인데요. 하여간 이제 기체라고 봤을 때 별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열을 전달하게 되고요. 자, 얘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거 일단 먼저 정의를 씁시다. 대류는 뭐야? 어떤 물질이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 복사는 빛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 매질의 도움 없이. 이게 대류와 복사인데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세요. 대류랑 복사 중에 온도 차이가 클 때 열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대류예요. 그래서 대류는 온도 차이가 클 때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온도 차이가 매우 클 때. 복사는 상대적으로 온도 차이가 작을 때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자 지구가 원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시면 돼. 그냥 그런 거니까, 물리적인 특성이니까. 대류와 복사 요렇게. 자, 그러면 뭐냐, 이 특성에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가 두 가지로 나뉘고요. 질량이 똑같이 작은 별의 내부 구조,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져요. 왜? 질량이 작으면 중심부 온도가 작고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 뭐 질량이 크면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 그것들이 좀 차이가 나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기준은 얼마냐면, 기준이 질량이 크다라고 할 때 기준은 태양의 2배예요. 태양 질량의 2배가 기준입니다. 2배.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그릴게요.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요. 3개의 층. 이름을 그냥 쓰면 핵융합이 일어나는 중심핵, 그냥 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복사층, 그 바깥쪽에 대류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질량이 작은 별에 이때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이때 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핵과 복사층 사이의 경계는 대략 0.3R 정도, 0.25R에서 0.3R 정도고요. 그냥 쉬운 숫자 쓸게요. 그다음에 복사층에서 대류층은 한 0.7R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그냥 보면 돼. 그렇게 되게 그죠?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요. 3분의 1 정도로 이 층이 나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질량이 큰 별은 그럼 어떠냐? 질량이 큰 별은 질량이 큰 별은 2개의 층으로 나뉘어요. 2개의 층의 별의 내부는 대류핵, 그 다음에 바깥쪽에 복사층이에요. 대류핵과 복사층으로 나뉩니다. 됐습니까? 당연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냥 제가 문장을 그냥 얘기할게요. 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PP 반응이 우세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이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그러니까 중심핵이냐 대류핵이냐만 얘기할게. 3개 다 2개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중심핵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됐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시에노 순환이 우세하다. 맞는 얘기야. 그 갭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대류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틀린 거예요. 왜? 질량이 태양보다 크지만 2배보다 작은 별은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PP 반응이 우세한 별은 중심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PP 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질량이 태양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중심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에노 순환이 우세한 별은 대류핵을 갖는다? 그것도 아니야. 왜? 시에노 순환이 우세하다는 건 질량이 태양보다 크다는 거지만 2배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말장난이잖아. 자,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얘는 그러니까 뭐야? 키포인트는 뭐야? 얘는 갭을 무시해. 얘는 갭을 생각하라고. 태양과 이 갭을 생각하자. 그래프들을 좀 그려볼게요. 뭔 그래프를 그릴 거냐? 가로축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고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세로축은 수소의 비율.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값이에요. 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별. 이렇게 되는 별.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일단 잘 생각해봐. 수소의 비율은 별 내부의 수소의 비율,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라는 거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냥 단순히 이 둘 간의 질량비가 3대 1을 넘어서 우주 전체의 99% 이상의 수소 헬륨이 있는 거고, 그들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별에 일단은 봤을 때 별 내부로 갈수록 수소 핵융합이 많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니까 수소의 비율이 작을 거고요. 별 표면에서는 어떤 그런 짓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수소의 비율이 75%로 일정하게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나누고 핵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나눠서 요 안쪽이 핵, 요 안쪽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인 거예요. 대신에 두 모양을 봤을 때 누가 중심핵이고 누가 대류핵이냐, 결론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왼쪽이 중심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대류핵이에요.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런 거야. 말 그대로. 중심핵에서는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수소보다 헬륨의 그러니까 수소의 질량비가 점점 줄어. 수소 핵융합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중심에서 어떤 그 핵의 표면까지, 별의 표면 말고 핵의 중심에서 핵의 어떤 겉부분까지 올 때까지 수소의 비율이 연속적으로, 물론 얘도 연속적이긴 하지만 점점 점차 증가하게 돼요. 근데 대류핵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물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수소 핵융합을 더 많이 해도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비율이 핵 내에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대류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중심핵과 됐어요? 당연한 얘기죠? 별의 내부 구조까지 다 했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꺼질 수가 있어서 잠깐만 쉬었다 5분만 쉬었다. 잠깐만 5분.